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젖어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갔고 고급 세단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한서연은 뻣뻣하게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다. 손톱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차량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저택의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웅장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한의사였다.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픈 동생 세진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수술비와 계속해서 불어나는 빚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시작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하룻밤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곧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그는 유진그룹 강철환 회장의 유일한 손자 강지훈의 이름을 꺼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 그런 그가 식물인간 상태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복잡한 상속 문제 때문에 하룻밤의 결혼 상대, 소위 유령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제시된 금액은 서연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동생 세진의 수술비와 평생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동생의 얼굴과 집 앞에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한서연 씨.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빗줄기를 뚫고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바깥의 어둠과 달리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지만 그 밝음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움을 품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이나 유령의 집처럼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으로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약품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다른 종류의 약초 냄새도 섞여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저택의 서재로 안내했다. 방 전체를 책으로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과 방 한가운데 놓인 묵직한 원목 책상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서연을 가죽 소파에 앉게 한 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계약서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 비서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한서연 씨는 법적으로 강지훈 씨의 아내가 됩니다. 혼인신고는 저희 쪽에서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 밤 남편이 될 강지훈 씨의 침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강지훈 씨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된 금액 전액이 서연 씨의 계좌로 즉시 입금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그 후 한 달간 비통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는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강씨 가문이나 유진그룹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맺어진 하룻밤의 연극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른 조항들을 스쳐 지나가 계약금 액수가 적힌 부분에 멈췄다.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금액,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이었다. 이 종이 한 장에 이 하룻밤의 거래에 동생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죽음을 담보로 돈을 받는 행위. 이것은 시체를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병원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비관적인 목소리, 돈이 없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상에서도 늘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동생 세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동생의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 한소연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획 하나하나에 그녀의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김 비서는 만족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담으며 일어섰다. 이제 남편 되실 분을 만나러 가시죠. 그의 말을 따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김 비서는 그녀를 2층으로 이끌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정막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이중문 앞에 멈춰 섰다.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인테리어는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침대와 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료기기들 때문에 빛을 잃고 있었다. 삐삐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강지훈, 그녀의 하룻밤짜리 남편.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 가까웠다.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박을 측정하는 센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진 조각상처럼 보였다. 짙은 눈썹 날렵한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잘생긴 얼굴은 숨겨지지 않았다. 서연은 직업적인 본능으로 그의 상태를 살폈다.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고 모니터에 나타난 생체 신호도 위급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그녀는 그의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의 모습은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의 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의 생사는 그녀의 소관이 아니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는 그녀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 단둘뿐이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기계가 내는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며 어둠이 창밖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이름도 얼굴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남자.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이 남자의 아내이자 동시에 미망인이 될 운명이었다. 두려움, 죄책감,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길고 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침실 안의 소파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 모니터의 기계음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가 된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빗줄기가 잦아들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잿빛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다시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겠지만 서연에게는 한 남자의 죽음을 확인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곧 김비서가 들어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강지훈이 사망했음을 알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연기를 시작해야 할 터였다.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질 무렵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침대 위 조각처럼 미동도 없던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린 것이다. 잘못 봤나. 서연은 눈을 비볐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리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살짝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반응하듯 그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쳤다. 여전히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분명 조금 전과는 다른 패턴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소리는 카펫 위로 사라졌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에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얕지만 고른 숨결이 그의 코와 입술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맥을 짚어보기 위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으며 혼란 속에서도 명료한 이성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기계 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갈랐다.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당신이, 한서연 씨,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강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듯
그는 힘겹게 기침을 하며 상체를 들썩였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푹신한 베개를 받쳐 그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계약관계에 있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몸에 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순순히 그녀가 건네는 물을 받아 몇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마른 목을 적시자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는 듯했다. 고맙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순수한 혼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많이 놀란 것 같군. 당연하겠지. 지훈이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는다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침내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설명하지. 하지만 그 전에 김 비서에게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둬. 지훈의 말은 단호했다.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김 비서는 그의 충신이 아니었던가.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김 비서는 내 사람이 맞소. 하지만 이 저택 안에는 내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과 귀가 존재하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요. 그는 21번 고른 뒤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죽어가는 게 아니오. 정확히는 독에 중독된 거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독이라니 아주 천천히 작용하는 신경독이요. 퇴행성 뇌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해서 사람을 서서히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소. 내가 갑자기 쓰러진 후 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그룹의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았지. 그가 말하는 그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강지훈의 사촌이자 유진그룹의 실세로 알려진 강태민 전무. 그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내 모든 재산과 지분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소. 변호사들과 짜고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계획까지 세워뒀더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지. 그래서 이 결혼을 계획한 거요.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법적인 아내를 만들면 모든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오. 내 모든 권리는 배우자인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강태민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것,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이 하룻밤의 결혼 계약의 진짜 목적이었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유령 신부 상속 문제. 모든 것이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를 위한 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전쟁에 이용된 장기짝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한 남자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버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어떤 종류의 독이죠? 주요 증상은 뭐였습니까? 해독은 가능한가요? 서연의 입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새 그녀는 겁에 질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냉철한 한의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달려들거나 혹은 이 위험한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여자를 상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병과 독의 정체에 대해 먼저 묻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해결 의지가 담겨 있었다.
흥미로웠다. 아주 많이. 아직 정확한 성분은 파악하지 못했어. 내 주치의마저 강태민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스스로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독의 진행을 억제하고 조금씩 해독을 시도하고 있었지. 당신을 부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오. 저를요, 김비서에게 실력 있는 한의사를 찾아보라고 했어. 젊지만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당신이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지. 한서연 당신의 실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어. 그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마저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원래 계약은 이제 무효요. 지훈이 말했다. 아니, 정정하지. 계약은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 같군.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쇠약함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가 번뜩였다. 약속했던 돈은 그대로 지급하겠소. 아니, 성공한다면 그 이상을 주지. 하지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유령 신부가 아니오. 내 편이 되어줄 동맹이 필요하오. 동맹 말입니까? 그렇소. 밖으로는 비통에 잠긴 아내 역할을 계속해 주시오. 강태민과 다른 모두를 속이는 연막이 되어주는 거요. 그리고 안으로는 당신의 의술로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힘을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까지 나의 눈과 귀, 그리고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제안이었다. 거대 재벌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일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물론 그녀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 강지훈. 그는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의사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이 꿈틀거렸다. 누군가를 독살하려는 악랄한 음모를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동생 세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 제안은 위험한 만큼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이기도 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보았던 평온한 조각상의 얼굴이 아닌 전쟁을 앞둔 왕의 미소였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더 이상 이 방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는 전쟁의 막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앞둔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환자였고 그녀의 공범이었으며 서류상으로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그녀의 역할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 회장의 하룻밤 결혼 소식은 유진그룹 본사에 거대한 폭탄처럼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유진그룹 타워는 이른 시간부터 술렁거렸다. 최고 경영진들 사이에서 정보가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곧 회사 전체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어뒀다. 죽음을 앞둔 회장님이 갑자기 결혼을 상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나타난 여자란 말인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회장실을 차지하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강지훈의 사촌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강태민 전무. 결혼이라고. 강태민은 자신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되물었다. 그 식물인간 같은 놈이 자기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놈이 결혼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 서린 분노의 비서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에게 조금씩 독을 투여해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의 주치의와 변호사를 매수해 모든 법적 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막대한 지분과 재산을 모두 손에 넣는 것. 이제 마지막 단계 강지훈의 사망 선고와 유산 상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서연, 대체 어떤 년이야? 그는 이를 갈며 내뱉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에게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한의사,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강태민은 서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림이 그려졌다.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가 죽어가는 재벌에게 빌붙은 너무나도 흔하고 진부한 이야기, 쥐새끼 같은 년. 감히 내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그의 눈에 오만함이 가득 찼다. 이런 부류의 여자는 다루기 쉽다. 돈 몇 푼 쥐어주고 겁을 좀 주면 제 발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이다. 그는 직접 새로운 형수님을 만나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차를 몰아 강지훈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새 안주인이라는 여자는 어디에 있나? 그때 2층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강지훈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듯한 눈으로 그를 맞았다. 옷차림 또한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아닌 수수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였다. 누가 보아도 갑작스러운 불행의 슬픔과 충격을 받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거실 중앙에 선 강태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작은 동물처럼 몸을 살짝 웅크린 채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그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에 그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더군. 죽어가는 고래를 낚아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물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강태민은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만년필로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더니 수표 한 장을 찢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걸 받고 없던 일로 하지. 당장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여기서 사라져.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일 거야. 이걸로 빚도 갚고 동생 병원비도 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발들일 세상이 아니니까. 서여연의 시선이 수표에 잠시 머물렀다. 그 액수는 그녀가 강지훈과 계약했던 금액의 몇 배는 되어 보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흔들렸다. 이 돈만 받으면 이 위험한 싸움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돈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마지막 소원 웃기지 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썩은 동아줄이야. 강지훈은 곧 죽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 돈을 받고 꺼져. 싫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쾅가안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이 순진한 년이 아직도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빚쟁이들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줄까? 병원에 누워있는 내 동생. 갑자기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비열한 협박. 그러나 그 협박은 서연을 두렵게 만드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결의에 불을 붙였다. 가족, 특히 아픈 동생을 건드린 것은 그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강철 같은 빛이 서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기세에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태민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 유진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그분의 아내이고요. 회장님의 부인을 협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아실 텐데요.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그를 압박했다. 강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 당돌하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천박한 꽃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지성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다. 강태민은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순진하게는 그 낡은 방패가 언제까지 널 지켜줄 것 같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는 분노에 차 저택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불안감이 남았다. 생각보다 쉬운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강태민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작은 이어피스에서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잘했어. 기대 이상이야. 그의 칭찬이 그녀의 긴장된 신경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본격적으로 강지훈의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별관의 작은 주방에서 약을 다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비밀리에 구해놓은 귀한 약재들을 이용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탄약을 만들었다. 약초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또한 강태민이 심어놓은 주치의가 처방한 약의 찌꺼기를 몰래 분석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 안에서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정성껏 달인 검은 탕약을 들고 지훈의 침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환자인 척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고개를 받치고 숟가락으로 약을 떠먹여 주었다. 따뜻한 약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조용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였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민과의 첫 대면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변함이 없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환자였고 한서연은 슬픔에 잠겨
남편의 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일을 할 뿐 감히 주인의 사생활에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과 준의 하루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낮 동안 서연은 지훈의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팔다리를 정성껏 닦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다. 강태민이 보낸 감시의 눈길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강태민에게 한서연은 그저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택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기지로 변했다. 서연은 매일 밤 별관의 작은 주방에서 약을 다렸다. 그녀는 한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해독에 좋은 약재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지훈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 그리고 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일 미세하게 처방을 달리했다. 약재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리는 시간과 불의 세기까지 정확하게 조절했다. 지훈은 그녀가 가져온 쓴 탕약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약효는 놀라웠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몸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비되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고 혼미했던 정신은 점점 더 명료해졌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밤은 약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본격적인 작전회의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앉아 서연은 그의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태민은 성급한 놈이야. 내가 예상보다 오래 버티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지훈은 서연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보며 말했다. 그의 충신 김비서가 비밀리에 보내온 유진그룹의 내부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강태민이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지분을 탐내고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당신이라는 법적 배우자가 있는 한, 그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지. 그래서 그는 이 사회를 장악해서 나를 회장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할 거야. 명분은 장기간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이 되겠지. 서연은 그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암투에 겁먹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복잡한 기업 경영과 지분 구조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첫째, 강태민이 독을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 둘째, 그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였을 때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될 거요. 서연의 역할은 첫 번째 임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자신이 아는 한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독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검사로는 쉽게 검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식물성 독을 교묘하게 배합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독의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의 희귀 약재 시장과 유통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며 이 독을 제조할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이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지훈 역시 서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침착함과 명석한 분석력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계약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그의 회복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약을 다리다가 실수로 손을 대었다. 작은 화상이었지만 지우는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툰 솜씨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저의 선택이기도 해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동지애나 연민과는 다른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강지우는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예상과 달리 돈으로 매수되지도 협박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강지훈의 법적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방패가 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언론에 강지훈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회장직 해임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지훈과 서연에게 보고되었다. 올 것이 왔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강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서연은 마침내 독의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태민이 비밀리에 후원하고 있는 한 한방연구소에서 유통된 희귀 약재와 관련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훈의 건강은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방안을 걷거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다. 세상은 여전히 강지훈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다. 지훈과 서연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강태민이 소집할 임시 주주총회.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무대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그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터였다. 두 사람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위장 아래 그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예상대로 일주일 뒤에 발표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강지훈 회장의 장기적 의식불명 상태에 따른 경영 능력 상실 및 신임 회장 선임의 건. 그것은 강태민이 날리는 최후의 일격이자 유진그룹의 왕좌를 공식적으로 찬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저택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거의 완벽하게 기력을 회복한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획을 직접 지휘했다. 시간이 없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데이터가 가득한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다. 작전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법적 전략을 최종적으로 다듬었다. 강태민이 주주총회에서 펼칠 모든 논리와 주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그의 법률팀은 강태민이 회장직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입증할 논리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충신인 김 비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강태민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측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계약서, 그리고 그의 협박에 못 이겨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선 직원의 내부 고발 증언까지 확보했다. 김 비서는 또한 강태민에게 포섭되었지만 여전히 강지훈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서연에게 주어졌다. 그녀의 역할은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독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그 원료가 되는 희귀약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까지 추적해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강태민이 비밀리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연구소가 있었다. 이것은 강태민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임무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강태민의 계획에 혼란을 야기하고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최고의 교란 작전이 될 터였다. 두렵지 않소? 총회 전날 밤 지훈이 그녀에게 물었다.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닿은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고맙소, 서연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요. 내가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적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의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저택의 공기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검은색의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슬픔에 잠겨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회장 부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수행하기 위해 저택에 도착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모님? 김 비서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 씨가 아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훈은 2층의 창문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을 태운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방 한쪽에 숨겨진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를 위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최고급 슈트가 걸려 있었다. 왕의 귀환을 위한 갑옷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주주이사진 그리고 재계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사촌인 강지훈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처한 유진그룹을 구할 비상한 각오를 다진 구원자로 포장했다. 연설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동정표와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그럼 강지훈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민이 의사봉을 들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문 앞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슬픔을 머금은 듯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결의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예고 없이 등장한 비운의 회장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과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사냥감은 그 덫의 정중앙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소연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비운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연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계산된 동정심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여긴 형수님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셔야죠.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슬픔에 잠긴 미망인으로 취급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지나쳐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님의 법적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가 지금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제 남편 강지훈 회장님은 병으로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그는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독살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강타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 서류는 제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독의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검출하기 힘든 여러 식물성 신경독을 교묘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의 출처는 바로 강태민 전무님이 비밀리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연구소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꽝.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아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와 그를 호위하는 변호인단. 그리고 김 비서가 위풍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몇 달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던 유진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던 창백하고 쇠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고 그의 눈빛은 왕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기적처럼 돌아온 왕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망연자실하게 굳어버린 강태민의 옆을 지나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오랜만입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것인 양 지배되었다. 제가 없는 동안 제 사촌인 강태민 전무가 회사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심지어 저를 영원히 잠재우려는 노력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네받았다. 제 아내 한서연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강태민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제게는 제 아내라는 귀인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영상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강태민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나타나 눈물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어떻게 강지훈의 음식에 독을 탔는지, 어떻게 주치의를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강태민이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내부 거래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것은 김비서와 법무팀이 밤을 새워 준비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아니야, 전부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재빨리 그에게서 등을 돌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 쥐들이 먼저 달아나는 모습과 같았다. 강태민, 강지훈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 욕심이 너 자신을 삼킨 거다. 넌 회사를 경영할 자격도 내 가족이 될 자격도 없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강태민과 영상 속에서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몇몇 이사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럴 순 없어, 놔, 이거 놔. 내가 유진의 주인이라고. 강태민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의 탐욕으로 쌓아올린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다시 연단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유진그룹 회장직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선언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의 화려한 귀환이었다. 그 소란 속에서 강지훈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그의 아내 한서연.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감사, 신뢰, 그리고 깊은 애정.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강지훈의 귀환과 강태민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유진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반전극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막대한 증거 앞에 강태민과 그의 공범들은 기나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유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회장직에 복귀한 강지훈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강태민이 망쳐놓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실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으며 불안에 떨던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함과 강직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강지훈은 한서연과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거액의 돈을 그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진심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서연의 동생 세진의 치료를 맡겼다. 세진은 유진그룹 산하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병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세진 군. 나는 누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딱딱한 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누나의 남편으로서 세진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스스럼 없이 세진과 대화를 나누고 그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며칠 뒤 세진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가족을 괴롭히던 사채 빚 문제 역시 그의 법무팀에 의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는 빚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 다시는 그들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모두 취해 주었다. 그리고 서연의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녀가 미처 부탁하기도 전에 조용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계약 조건은 이행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저택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계약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험이 사라진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달콤한 정적이 흘렀다.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때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어색함이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지우는 서연을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불렀다. 그녀가 온 뒤로 삭막했던 정원은 어느새 생기 넘치는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여. 당신이 원한다면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겠지.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건 나의 진심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아내로서 계속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에게 반했소, 한서연. 당신은 단순히 나를 구해준 은인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온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오. 나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유진그룹의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오. 부디 나와 함께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해주지 않겠소. 그의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 강지훈의 고뇌와 책임감,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저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얼마 뒤 유진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복귀를 기념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의 시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준 빛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제 동반자이며 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개적인 고백은 모든 가십과 험담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세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세진은 형이 생긴 것 같다며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훈은 그런 세진을 친동생처럼 자상하게 챙겼다. 서효연은 조금 떨어져서 두 남자의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지독했던 악몽은 모두 끝났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이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룻밤의 계약으로 맺어졌던 위태로운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귀한 보물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태풍 매미가 서울을 덮친 밤 도시는 거대한 암흑에 잠겼다. 전력망이 붕괴되고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들만 이용하는 대한대학병원 특실. 이곳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재계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윤서연 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핥히는 도시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외동딸 하늘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희귀병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 하지만 지금 그 생명유지장치의 비상 배터리 잔량 표시등이 아이의 생명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대체 언제 복구되는 겁니까? 윤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병원의 수석 엔지니어 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상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특수 제작 릴레이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재고 부품이 없어 지금으로서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윤서연은 실패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이 폭풍우 속에서 당장 올 수 있는 24시간 수리점을 모두 찾아보라고 명령했다.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런 날씨에는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마침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수리점 한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 시각 작고 기름때 낀 수리점. 강민혁은 빗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동료의 배신과 집안의 몰락으로 그는 이제 이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병원과 응급 상황이라는 절박한 목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을 건드렸다. 그는 마지못해 낡은 공구 가방을 챙겨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병원의 엔지니어 팀장은 뒷골목 수리점에서 온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우리가 못하는 걸 저런 동네 수리공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그를 어둡고 시끄러운 지하 발전기실로 데려갔다. 공기는 디젤과 오존 냄새로 가득했다. 민혁은 엔지니어들의 비웃음이나 그들이 내미는 복잡한 설계도를 무시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계에 손을 얹어 그 진동을 느끼며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릴레이가 타버린 것이 맞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단순한 과부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외부 전력 서지로 인한 손상처럼 느껴졌다. 교체 부품은 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근처의 낡은 공조기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뜯어냈다. 그리고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타버린 릴레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회로를 수동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칠고 정석이 아니었지만 기계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적인 해결 방식이었다. 마침내 그가 마지막 스위치를 올렸다. 됐습니다. 발정이는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거대한 포효와 함께 되살아났다. 병원 전체의 불이 다시 켜졌다. 같은 시각 특실, 전원이 꺼지기 직전이었던 생명유지 장치가 입이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녹색 불빛, 하늘이는 안전했다. 윤서현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안도의 균열이 생겼다. 지하 발정이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민혁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공구를 챙기고 있었다. 병원의 엔지니어들은 불신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당을 받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기적 같은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자신의 허름한 수리점에서 어젯밤의 일을 그저 또 하나의 이상한 출장 수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때 윤서현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수리비를 받기 위해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화려한 병원 최상층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회장실은 그녀의 별명처럼 차갑고 거대하며 위압적이었다. 어젯밤의 절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 여왕의 가면을 쓴 윤서현 회장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오. 당신이 내 딸의 목숨을 구했소. 그것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세상에 대한 냉소와 자신만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백지 수표를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손으로 쓴 평범한 긴급 출장 수리비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는 제 몫만 받습니다. 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행동에 윤서현은 난생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돈과 권력 앞에서 아첨하는 인간들만 봐왔다. 이 남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뛰어난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원칙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순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병원의 기술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발정이 고장은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학위가 아니라 진짜 실력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이 병원의 모든 기술부를 당신에게 맡기겠소. 기술부에 새로운 부장 자리를 제안하는 거요.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는 이 위선적인 기업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거절하려던 바로 그때 병원장인 박태준 이사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그는 윤 회장의 딸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속으로 민혁을 비웃었다. 그는 부드럽게 윤 회장을 말리며 제대로 된 경영 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눈에는 민혁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하층 계급의 기술자로 보일 뿐이었다. 박태준의 그 거만한 태도가 오히려 민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증오하는 종류의 오만함을 보았고 이 번지르르한 경영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또한 윤 회장이 무언가 조사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못해 그 제안을 수락했다. 박태준은 분노했지만 미소 뒤에 그것을 감추었다. 그는 이제 민혁을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변수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근본 없는 기술자를 실패하게 만들고 쫓아내리라 다짐했다. 잠시 후 민혁은 자신의 것이 된 넓고 낯선 새 사무실에 서 있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물을 떠난 물고기 혹은 낯선 전쟁터에 던져진 군인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에 이 제안을 수락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등 뒤에서 박태준 이사의 저기에 찬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싸움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기술부장 강민혁의 첫 며칠은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서류 작업 그리고 가식적인 미소로 서로를 탐색하는 사내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 기술부의 직원들은 박태준 이사의 입김과 전임 부장에 대한 의리로 똘똘 뭉쳐 이 낙하산 부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으로 대했다. 그들은 그를 자격 없는 외부인으로 여겼고 잘못된 보고서를 올리거나 주요 문제들을 일부러 알리지 않는 식으로 그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사무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날 밤의 발정기에 쏠려 있었다. 그의 기술자로서의 직감은 그날의 고장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부장의 권한으로 그날 밤 타버린 릴레이와 관련 부품들을 모두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은 투덜거렸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박태준 이사는 이 모든 것을 일개 기술자의 부질없는 발버둥이라 여기며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넓고 깨끗한 사무실을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지만 손에 익은 공구들과 오실로스코프 같은 전문 진단 장비들을 사무실로 들여왔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부서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진짜 일에 몰두했다. 그는 타버린 릴레이의 법의학적 분석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타고난 지식으로 움직였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모킹 건을 발견했다. 고배율 현미경 아래에서 릴레이 내부 회로의 손상 형태는 일반적인 과부하로 인한 손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아주 미세한 탄소 자국과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나 직접적인 고전압 서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특징적인 손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원에 교체 부품이 없는 바로 이 특수 부품만을 골라 파괴한 것이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병원 전력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도시 전체에 전력이 나가기 불과 몇 초 전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에만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한 순간적인 대규모 전력 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누군가 폭풍우를 핑계로 정전이 되기 직전에 내부에서 발전기를 먼저 파괴한 것이다. 비상 시스템이 가장 필요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앞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무능함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정교한 파괴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VVIP 병동의 생명 유지 장치를 멈추는 것. 이것은 명백한 암살 시도였고 그 목표는 윤서연 회장의 딸 하늘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타버린 릴레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직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 음모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병원을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로 보게 되었다. 그는 왜 윤서연 회장이 자신을 이 자리에 앉혔는지 이해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고 진실을 찾아낼 진짜 실력을 가진 외부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윤서연 회장실로 연결된 내부 전용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을 보고해야만 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단순한 기술자나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사관이 되었다. 강민혁의 보고를 받은 윤서연 회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게 비밀리에 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태준을 잡을 증거를 찾아오시오.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겠소. 이건 이제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굳건해졌다. 그는 그녀의 수사관이자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한편 박태준 이사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부장은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이 더 많은 것을 찾아내기 전에 그를 제거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병원이라는 복잡한 공간 속에서 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다. 첫 번째 사고는 병원의 거대한 보일러실에서 계획되었다. 박태준은 유지보수 일정을 파악한 후 자신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을 시켜 고압 증기 파이프의 밸브에 미세한 흠집을 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는 사소한 압력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민혁을 보일러실로 유인했다. 흠집이 난 밸브는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터지면서 밀폐된 공간을 뜨거운 증기로 가득 채울 터였다. 하지만 민혁의 기계적 감각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보일러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파이프에서 들려오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날카로운 고주파음 금속이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비명을 들었다. 그는 바닥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느꼈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파이프가 터지기 불과 몇 초 전에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다. 치명적인 증기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몇 주 후 박태준은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는 특정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 프로토콜을 조작하여 몇 개의 핵심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거짓된 긴급 상황 보고를 만들어 기술부장인 민혁이 직접 엘리베이터 통로 꼭대기에서 모터를 점검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계획은 민혁이 엘리베이터 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공범이 원격으로 엘리베이터를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혁의 본능이 그를 살렸다. 모터를 점검하던 그는 케이블의 미세하고 불규칙적인 장력을 느꼈다. 그리고 제어실에서 원격 릴레이가 작동하는 아주 희미한 전자음 클릭 소리를 들었다. 그는 본능을 믿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기 직전에 몸을 날려 서비스 사다리로 옮겨 붙었다. 그는 어두운 엘리베이터 통로에 매달린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또다시 살아남았고 이제는 원격 조작 로그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손에 넣었다. 민혁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발전기만이 아니라 박태준 이사 그 자체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요 기술 구역에 몰래 자신만의 센서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고가 있었던 시간대에 CCTV를 분석하며 박태준의 신복인 설비팀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찾아냈다. 그는 발정이 파괴, 공작과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 사건들을 연결하며 박태준이 병원의 기반시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늦은 밤 자신의 사무실. 민혁은 병원의 복잡한 시스템, 전기 배관 냉난방, 그리고 산소 공급 라인이 그려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자체가 무기가 된 기묘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가 더욱더 절박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사냥꾼을 함정에 빠뜨릴 덫을 놓아야만 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 병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 만약 박태준이 마지막 필사적인 수를 둔다면 바로 이곳일 터였다. 그는 박태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역으로 덫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박태준 이사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더 이상 강민혁 한 사람만을 노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며 자신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하고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병원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중앙산소 공급 제어실이었다. 그는 그곳에 원격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발화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 그의 계획은 순도 높은 산소가 가득한 그곳에서 화재를 일으켜 병원 전체를 마비시킬 거대한 폭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재앙은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위장될 것이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부장인 강민혁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리고 그는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을 연기하며 마침내 이 병원의 주인이 될 계획이었다. 그는 병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두고 발화 장치의 타이머를 세팅했다.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민혁은 이미 그의 수를 읽고 있었다. 산소 공급 제어실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던 민혁의 센서가 원격 폭발 장치의 전자신호를 감지해낸 것이다. 그는 또한 바로 그 제어실의 화재 진압 시스템이 박태준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수동으로 비활성화되었다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다. 이사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민혁은 중앙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의 미로 같은 서비스 통로와 환기구, 그리고 오직 기술부장인 자신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시간과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는 마침내 산소 공급 제어실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사회를 잠시 빠져나와 자신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온 박태준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원격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두 남자는 마주 섰다. 박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을 조롱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끝나. 넌 병원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기술부장이 되는 거고 난 이 비극을 수습하는 영웅이 되겠지. 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발정이 사보타주부터 자신을 향한 살인 미수까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방역을 공개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이 방으로 들어오는 메인 산소 공급 밸브를 이미 원격으로 차단해뒀습니다. 지금 폭발이 일어나도 그 위력은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의 모든 문은 봉쇄되었고 윤서현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분노와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여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수동으로 메인 밸브를 열어 어떻게든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제어 패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순간 박태준이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발화 장치가 작동하며 10초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필사적으로 방이 폭발하기 전에 메인 밸브를 열려는 박태준을 막아섰다. 마지막 남은 몇 초가 영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1초를 남겨둔 절체절명의 순간. 강민혁은 박태준을 밀어내는 대신 자신의 몸을 날려 제어 패널의 붉은색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가스 누출 시 방 안의 모든 산소를 강제로 배출하고 불활성 가스로 채우는 긴급 정화 시스템이었다. 슈익! 발화 장치는 불꽃을 튀겼지만 연소를 도울 산소가 없자 힘없이 꺼져버렸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간 박태준은 산소가 희박해진 방 안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봉쇄되었던 제어실의 문이 열렸다. 강민혁의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숨을 헐떡이는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눈앞에 제시했다. 이게 당신의 첫 번째 실수였소, 박 이사. 그는 주머니에서 타버린 발정이 릴레이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실수지. 그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가 원격으로 해제되었던 로그 기록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건 당신의 마지막 실수였고, 그는 작동이 멈춘 발화 장치를 가리켰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대치 상황 역시 녹화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박태준을 향한 증거는 완벽하고 부인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연 회장이 경호팀과 함께 제어실로 들어섰다. 민혁의 경고는 그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태준을 분노가 아닌 차갑고 완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믿었던 그녀의 딸을 걱정하는 척했던 남자는 괴물이었다. 박태준 이사, 당신을 살인 미수 및 특수 재물 선고의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과도 같았다. 완전히 패배한 박태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지하에 창문도 없는 작은 제어실에서 자신의 기나긴 야망의 종말을 맞이했다.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을 폭파시키려 했다는 뉴스는 회사와 언론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박태준이 끌려나간 후 제어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윤서현과 강민혁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절박함 속에서 고용했던 이 초라한 기술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딸과 병원 전체를 두 번이나 구해낸 영웅이었다. 그녀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녹아내렸다. 고맙소, 강민혁 부장. 당신이 나와 내 딸, 그리고 이 병원 전체를 구했소.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기술자로서의 그의 책임감은 완수되었다. 두 사람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지하를 떠나 병원의 밝은 위층을 향해 함께 걸어 나왔다.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그들이 얻어낸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병원은 그리고 그 안의 사람들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민혁은 병원의 모든 기술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재구축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원의 정의공조산소 공급 보안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 명실상부한 기술 운영 본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서현 회장 역시 더 이상 얼음 여왕이라 불리지 않았다. 딸을 잃을 뻔했던 그 끔찍한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익만을 쫓던 냉정한 경영자에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딸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병원 전체의 귀여움을 받는 밝고 명랑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진 깊고 조용한 유대감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병원 지하의 발전기실에서 펼쳐졌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하지 않았다. 민혁이 새로 설계한 발전기실은 밝고 깨끗하며 완벽하게 정돈된 새로운 시대의 심장부였다. 민혁은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장인의 모습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서연 회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공식적인 시찰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 하늘이의 작은 손이 잡혀 있었다. 건강하고 밝은 눈의 하늘이는 민혁을 보자마자 달려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그 그림에는 커다란 기계를 고치고 있는 슈퍼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슈퍼맨 아저씨, 아이의 그 한마디에 민혁의 거칠었던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했다. 윤서현은 그 모습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당신은 우리 하늘이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도 구해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상사가 아니었고 그는 그녀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꾼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두 명의 인간이었다. 병원의 새로운 심장부인 발전기실 안에서 자비로운 리더와 천재적인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건강한 아이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발정이는 완벽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조용히 허밍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의 단단한 토대를 상징하는 소리였다.